고요한 밤 병원의 공기는 서늘했다. VIP 병실의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간호사 소연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야간 라운딩 시간. 병실의 주인인 강철한 회장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이 낯선 간호사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다. 소연은 익숙한 듯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꽉 닫혀있던 창에 틈이 생기자 부드러운 달빛 한 줄기가 회장의 침대 발치로 스며들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빛이었다. 이어 소연은 회장의 침구로 다가왔다. 흐트러짐 하나 없던 이불이었지만 소연은 그 끝을 잡아 가슴팍에서부터 정확히 45도 각도로 정갈하게 접어주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답답함과 아늑함을 가르는 한 끗이었다.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배려는 처음이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 소연의 손길은 협탁으로 이어졌다. 약봉투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약의 종류와 시간을 다시 적은 메모지를 붙였다. 노안이 온 회장의 눈을 편안하게 하려는 배려였다. 그리고 물컵. 무심코 놓여있던 물컵의 손잡이를 돌려 오른손잡이인 회장이 손을 뻗었을 때 가장 잡기 편한 방향으로 맞추어 놓았다. 일련의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불필요한 소음 하나 없었다. 그때였다. 소연이 몸을 돌려나가려던 순간 구두 끝이 협탁 아래 무언가를 살짝 건드렸다. 징하고 맑지만 아주 작은 소리가 울렸다. 회장이 늘 곁에 두는 낡은 오르골 상자였다. 소연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여 상자를 바로 놓았다.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다. 낯설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하다. 수십 년간 지켜온 마음의 벽에 작은 파문이 이는 기분이었다. 왜일까? 이 간호사에게서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벽에 붙은 진료 및 재활 스케줄표가 회장의 눈에 들어왔다. 앞으로 4주, 길다면 긴 시간이 이 병원에서 흘러갈 터였다. 어젯밤의 그 간호사, 소연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의 라운딩 시간. 혈압을 재기 위해 다가온 소연의 손등에서 강철한 회장은 작은 발진을 발견했다. 붉게 부풀어 오른 모양새가 눈에 익었다. 회장 소연 선생, 손은 왜 그럽니까?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묻어났다. 소연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며 멋쩍게 웃었다. 소연아, 별거 아닙니다. 제가 호두 알레르기가 좀 있는데 오늘 근무 들어오기 전에 동료가 준 빵을 무심코 먹었거든요. 나중에 보니 호두가 들어있더라고요. 금방 가라앉을 겁니다. 순간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호두 알레르기. 자신에게도 지독하게 따라붙는 증상이었다. 회장의 전담 의료팀은 이 알레르기 때문에 식단 관리에 늘 비상이 걸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리는 단어였다. 회장은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어젯밤 비서가 보고한 소연의 간단한 신상 명세가 떠올랐다. 보육원 출신, 현재는 양부모님과 함께 생활. 그뿐이었다.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다. 닮았다는 이유로 작은 공통점 하나로 마음을 흔들면 안 된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어. 스스로를 다잡는 회장의 귓가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연의 작은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소연 내 어머니.
괜찮아요. 이번 달 치료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짧고 절제된 통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소연의 의료 기록을 조회하는 간호 스테이션의 모니터를 떠올렸다. 자신의 의료 기록 화면 한쪽에 늘 떠 있는 붉은색 경고 태그. 호두 알레르기 애너펄렉시스 리스크. 소연의 기록에도 저 태그가 있을까? 우연히 만든 작은 균열이 회장의 단단하던 마음에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강철한 회장은 마음속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이성적으로는 망상이라 치부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회장은 병실로 노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주위의 눈을 피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노비서, 극비리에 처리할 일이 있네. 소연 간호사와 내 DNA 검사를 진행하게. 병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특히 가족들은. 회장님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노비서는 회장의 오랜 충신이었다. 질문 없이 묵묵히 지시를 수행할 뿐이었다. 노비서는 병원 내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검사실에 연락해 회장의 특별 지시임을 암시하며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이 미세한 시스템의 움직임을 수간호사 박수경이 놓치지 않았다. VIP의 특수 검사 요청. 박수경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아챘다. 박수경은 곧장 장도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장도윤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장도윤은 즉시 병원 내 자신의 사람들을 움직였다.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의 타이밍을 노렸다. 전산팀 직원을 압박해 검사 결과가 출력되기 직전 데이터를 빼돌렸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불일치 결과지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모든 것은 단 몇 시간 만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뒤 노비서는 굳은 얼굴로 회장에게 한 장의 결과지를 내밀었다. 친자관계 불일치. 회장은 말없이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역시 헛된 망상이었구나. 죽은 딸을 잊지 못해 M1 사람에게서 환영을 본 것이었다. 회장은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린 게지. 그 아이에게 미안하게 됐군. 그날 이후 회장은 소연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사무적인 거리감만 남았다. 소연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그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장도윤이 바꿔치기한 결과지. 한쪽 구석에는 수상한 출력 시각과 담당자 코드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훗날 진실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될 흔적이었다. 강철한 회장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장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눈에 거슬렸다. 혹시라도 회장과 다시 가까워질지 모를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했다. 장도윤은 수간호사 박수경과 함께 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소연을 병원에서 완전히 쫓아낼 결정타가 필요했다. 계획은 야간 근무가 한창인 시간에 실행되었다. 박수경은 다른 환자의 투약 준비를 하던 소연에게 잠시 VIP실 호출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게 만들었다. 소연이 VIP실로 향한 그 짧은 틈. 박수경은 미리 준비한 다른 약물 라벨을 소연이 준비하던 주사기에 바꿔 붙였다. 동시에 전산실에 심어둔 인력을 통해 해당 시간대 소연의 아이디로
다른 환자의 투약 기록에 접속한 로그를 남겼다. 모든 것이 마치 소연이 실수로 약물을 오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기록까지 조작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투약될 뻔한 아찔한 사고. 모든 증거는 간호사 소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소연은 영문도 모른 채 감사팀에 불려갔다. 눈앞에 제시되는 증거들.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된 투약 기록, 약물 라벨이 바뀐 주사기. 소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VIP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소연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결국 병원 측은 소연에게 정직 및 출입 정지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소연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소연의 신념 그 자체였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지키려 했던 가치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소연에게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침묵과 의심의 눈초리만이 소연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완벽한 사회적 고립. 소연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온 세상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 억울함과 절망감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소연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부터 반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기록이었다. 병원 시스템의 모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직 상태라 병원 내부망에 직접 접속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던 자신의 업무 기록과 병원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먼저 전자의무 기록, EMR의 감사 로그 개념을 떠올렸다. 모든 접속과 수정 기록은 서버에 흔적을 남긴다. 투약 사고가 보고된 시간, 자신의 계정이 접속한 기록을 떠올렸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다음은 투약 바코드 스캔 기록이었다. 병원에서는 투약 직전 환자의 팔찌와 약물 바코드를 차례로 스캔한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이 바코드 시퀀스가 역전되거나 비정상적인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주사 펌프 사용 이력. 특정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에는 약물 종류와 용량, 시간이 모두 기록된다. 이 기록과 투약 기록을 대조하면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CTV. 자신이 VIP실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대의 동선과 투약. 사고가 발생한 병실 근처의 동선을 초 단위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 약품 보관 창고의 키 배정표. 사고가 있기 직전 수간호사 박수경이 해당 약품이 보관된 창고의 키를 불출해간 기록이 있었다. 평소라면 담당 간호사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시간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한 IP 주소가 평소 사용하던 간호 스테이션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부서의 IP라는 점을 기억해냈다. 이것은 명백한 대리 로그인의 흔적이었다.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의지가 들어섰다. 소연은 조용히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증명할 싸움의 주체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철한 회장의 곁을 지키는 노비서 역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회장은 DNA 검사 결과에 실망하여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지만 노비서의 오랜 경험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특히 소연이 투약사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자 그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모든 일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노비서는 자신이 직접 회장에게 보고했던 그 불일치 결과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평범한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은 글씨들. 노비서는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출력 시각, 사용된 프린터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출력 명령을 내린 담당자 계정. 모두 이상했다. 출력 시각은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몇 시간 전이었고 프린터 아이디는 해당 검사실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였다. 노비서는 이 사실을 회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대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비서는 수십 년 전의 서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회장의 잃어버린 막내딸.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돌보았던 옛 유모의 퇴사 서류를 찾아냈다. 그리고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유모가 퇴사한 바로 그달부터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유모의 통장으로 매달 소액의 돈이 분할 입금된 기록이었다. 마치 입막음의 대가처럼. 노비서는 수소문 끝에 늙은 유모의 거처를 찾아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낡은 빌라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노비서의 모습은 집요하면서도 고독해 보였다. 유모는 처음에는 완강히 만남을 거부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문을 닫아 걸었다. 하지만 노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을 끈질기게 찾아가 설득한 끝에 유모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날 시장에서 제가 잠시 아이를 놓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잠깐이었는데 유모의 진술은 두서없고 흐릿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무언가 감춰진 진실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작은 균열이었다. 노비서는 직업적인 절제력으로 감정을 누르며 생각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가야 한다. 과거의 문이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소연이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접근해 왔다. 소연이 바로 장도윤의 아내이자 회장의 며느리인 서유진이었다. 서유진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소연을 불러냈다.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늘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소연 씨, 정말 안타깝게 됐어요. 유능한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많이 힘들죠? 소연은 대답 없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위로를 건네는 듯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유진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본론을 꺼냈다. 소연 씨 양어머니 병원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희가 도와줄게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다. 당장 치료비가 막막했던 소연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소연은 침착하게 물었다. 조건이 있겠죠. 서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간단해요. 이 일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사직서를 내세요. 그리고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소연 씨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양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을 팔 수는 없었다.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무고를 증명할 겁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서유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서유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완곡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엔 애매한 표현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그 문자를 캡처해 저장했다. 훗날 그들의 공작을 입증할 작은 정서적 증거가 될 터였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양부모님 앞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일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아냈다. 그런 소연의 어깨를 양아버지가 묵묵히 두드려 주었다. 양아버지 소연아, 괜찮다. 진실은 돈보다 오래가는 법이다. 우리는 널 믿는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소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돈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병원 내부 시스템이 조작된 이상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노비서는 강철한 회장 몰래 계획을 세웠다. 내부 조작을 우회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노비서는 먼저 합법적인 동의 절차를 밟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소연에게는 먼저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소연 간호사님,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연은 긴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비서는 소연의 동의하에 소연의 칫솔을 확보했다. 그리고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평소 회장이 사용하는 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수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노비서는 이 시료들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부 유전자 감식 기관을 찾아갔다. 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완벽히 독립된 곳이었다. 접수증을 받아드는 노비서의 손에는 작지만 굳은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동시에 노비서는 재무팀의 믿을 만한 인력에게 도움을 요청해 수십 년 전의 익명 계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현대에 발달된 금융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자 흩어져 있던 자금의 흐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격적이게도 유모와 과거 약품 창고 직원에게 분할 입금된 돈의 출처는 장도윤 측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 장도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비서는 계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했다. 화살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종착점을 향하고 있었다. 과거 실종 은폐와 현재 투약사고 조작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뿐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강철한 회장은 요란한 폭로 대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잔혹한 공개의 무대를 선택했다. 자신의 집무실로 장도윤과 서유진을 포함한 가족 전원과 전담 변호사를 소집했다. 평범한 가족 회의처럼 보였지만 집무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회장은 말없이 중앙에 앉아 있었고 모든 설명은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병원 내부에서 발행된 친자 불일치 결과지에 대한 조작 개연성입니다. 스크린에는 결과지의 메타데이터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출력 시간, 엉뚱한 프린터 아이디, 장도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갔다. 다음은 소연 간호사의 투약사고 관련 기록입니다.
변호사는 소연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EMR 접속 로그와 CCTV 영상, 약품 바코드 스캔 기록을 시간대별로 나란히 비교 제시했다. 소연의 계정이 다른 IP에서 접속된 기록, CCTV에 찍힌 소연의 동선과 사고 발생 시간의 명백한 불일치. 모든 것이 소연의 무고를 증명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과거 특정 인물들에게 송금된 자금의 출처입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계좌 흐름 도식이 나타났다. 장도윤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옛 유모와 창고, 직원에게 흘러들어간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외부 공인 기관에서 재검증한 강철한 회장님과 소연 씨의 DNA 검사 결과 원본입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 펼쳐 보였다. 선명하게 찍힌 글자.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그 순간 장도윤의 흔들리는 시선과 돌처럼 굳어가는 서유진의 표정이 교차했다. 회장은 말없이 자신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딸이 이렇게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조작된 사고, 바꿔치기 된 결과, 그리고 은폐된 과거의 실종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DNA 결과가 공개된 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도윤이 끝까지 발뺌하려던 순간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옛 유모에 잡힐 진술서와 음성 녹취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유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 도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막내만 예뻐한다고 저러다 회사는 물론이고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다 줄 거라고. 유모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어릴 적 장도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 동생에게 느꼈던 시커먼 질투심.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장도윤은 유모를 교묘하게 압박했다. 혼잡한 시장에 가서 잠시 아이를 놓아버리라고.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고. 순진했던 유모는 그 말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장도윤은 그 후 수십 년간 분할 입금 방식으로 유모의 입을 막아왔다. 성인이 된 후에는 한술 더 떴다. 아이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강철한 회장이 희망을 버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유모의 진술 원본과 수십 년간의 입금 내역이 교차 증거로 제시되자 장도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강철한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내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을 생각이 없다. 회장의 선언은 단호했다. 즉시 장도윤은 그룹 내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내부 감사는 물론 사법 절차 착수가 결정되었다. 범행에 가담한 수간호사 박수경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련된 다른 직원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수십 년간 진실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장막이 걷히고 추악한 배우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며칠 후 강철한 회장은 수행원 없이 홀로 낡은 빌라 앞에 섰다. 소연을 길러준 양부모님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문이 열리고 소연의 양부모는 갑작스러운 거물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예를 갖춰 회장을 안으로 맞았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부모 앞에 깊게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원망, 그리움이 담긴 진심 어린 인사였다. 양부모는 아무 말 없이 회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오르골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소연이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회장이 늘 곁에 두던 상자와 똑같은 모양. 마치 운명처럼 두 개의 상자가 나란히 놓이자 은은한 자장가 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는 듯했다. 회장은 즉시 비서를 통해 소연의 양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치료 플랜을 지시했다. 국내 최고 병원의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이후 모든 재활과 요양 과정의 비용 전액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치료 일정표와 주치의의 브리핑을 직접 챙기며 회장은 지난 세월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부모의 역할을 이제라도 다하려 애썼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던 회장을 소연이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태어나 처음으로 불러보는 단어였다. 그 한마디에 회장은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혈연과 양육, 두 개의 사랑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듬는 조용하고도 완전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철한 회장은 단순히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남은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회장은 상속 설계를 다시 하는 동시에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자장가 재단. 과거 자신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자장가 재단은 전국의 고아 및 입양 가정,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와 요양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 목적으로 했다. 소연은 단순히 상속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장가 재단의 이사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누명을 썼던 병원으로 당당히 복귀했다. 복수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병원의 내부 교육 및 환자 안전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았다. 병원 역시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단과 안전,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의를 체결하며 변화의 의지를 보였다. 어느 맑은 아침 병실 창가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회장과 소연이 병동복도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아직 회복 중인 회장의 느린 보폭에 소연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다. 예전처럼 환자와 간호사로서가 아닌 아버지와 딸로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걷는 길이었다. 세상은 때로 피보다 진실이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고 막대한 유산보다 그것을 감당할 책임의 무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의 조용한 발걸음이 말해주고 있었다.